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지금 요 문제처럼 그냥 뒤에 해설을 붙여서 그냥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은 4분씩까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1번부터 갑니다.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고 하는 네 가지 국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럼 이건 경기 변동의 종류를 묻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순서, 네 가지 국면의 순서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1번은 맞는 거로 보시고. 2번. 하향 국면. 그럼 경기는 좋을 때다, 나쁠 때다? 나쁠 때죠, 나쁠 때. 그럼 하향 국면은 누구랑 같이 묶어야 돼요? 5번에 있는 후퇴 국면이 둘 다 경기가 안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하향과 후퇴를 합쳐서 하강 국면 또는 수축 국면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두 개는 내용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죠. 그럼 경기가 안 좋을 때니까 매 수자를 중시하는 매수자 시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됐었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를 할 때 뭐 역할을 한다? 상한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한가. 그러면 2번은 상한가라고 제대로 돼 있는데 5번은 하한가라고 돼 있으니까 5번이 틀린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한가인지 상한가인지 헷갈려.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상향 국면과 회복 국면은 경기가 좋을 때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를 중시하니까 매도자 시장이고, 그 다음에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서 하한가 역할을 하는데 두 개가 똑같이 돼 있죠. 그럼 3, 4번은 무조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하한가 되는 거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가 돼야 되는데 상한가 돼야 되는데 5번은 하한가라고 돼 있으니까 5번이 틀렸다는 거 두드려 맞춰서라도 맞추겠죠. 그 답은 5번입니다. 2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변동 양상이 다르다. 그럼 이걸 경기 변동의 특징 중에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의 규제 완화 후. 그럼 DTI 규제를 완화시킨 건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럼 이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면 이걸 불규칙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3번.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하지도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뚜렷하게 명백하게 구별되지도 않는 특성을 있었죠. 그러면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것도 특징이고. 4번.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거래 건수 증가는 이사철이라 그런 거잖아요. 이사철. 그럼 이사철에 반짝 경기 좋아졌다가 나머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이사철이라는 계절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변동? 추세 변동이 아니라 계절 변동으로 보셔야 되고. 5번. 건축량이나 거래량 같은 것들이 경기를 특정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틀린 거 찾으셨으니까 답은 4번 찾으시면 됩니다.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요. 1번.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이 있죠. 그리고 안정이라는 국면도 따로 있었어요. 책 찾아보세요. 책 찾아봐요. 의견이 분분하면 책 찾아봐야죠. 그래서 책 찾아보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153페이지 가보세요. 153페이지 양가로 5번에 안정시장이라는 거에서 안정시장은 개념 기억해 두시자고 그랬죠. 그러면서 7번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 7번에서 안정시장은 경기순환에 의해 분류된 거다? 그럼 분류된 게 아니라는 건 뭐예요? 경기순환의 네 가지 국면인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이라는 네 가지 국면 외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얘는 경기순환 국면으로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황에 강하다라는 특징 때문에 경기 변동과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3번의 1번 질문.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만 있는 거지 안정이라는 국면이 포함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1번의 1번 지문하고 3번의 1번 지문이 지금 같은 얘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1번의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국면밖에 없다. 네 가지 국면밖에 없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래놓고 3번의 1번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도 포함된다. 안정 국면이라는 것도 포함된다. 안정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안정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정이라는 국면이 경기변동 국면 중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기변동을 설명할 때 안정이란 국면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그럼 1번 틀렸습니다. 2번 부동산 경기변동의 국면은 경기가 좋을지 나쁜지는 뭐 갖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공실률이나 뭐 흡수율 같은 것도 판단했고 건축 허가량이나 또는 거래량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측정 지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종점과 저점과의 진폭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커진다고 그랬죠. 커진다. 그럼 3번도 뭐예요? 틀렸어요. 정답이 몇 개인 거예요? 2개.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단에서 발표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가담안으로 내놓은 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다 1번도 어떻다고 틀렸다고 복수정답 의의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아줬어요. 그럼 1번이 그 이의 신청을 안 받아줄 만큼 맞는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주는 이의 신청을 받아주는 거와 받아주지 않는 건 되게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워낙 많이 붙었어요. 작년 시험에. 문제가 워낙 쉬워서 이의제기를 안 받아줘도 17,000명이나 붙었어. 그 전에 9,000명 붙던 사람들이. 그럼 이의제기까지 받아주면 이 인원이 뭐 2만 명이 될지 2만 5천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하나도 이의제기를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완벽하게 시험 문제를 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이거를 이의제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그냥 공단 마음이에요. 그럼 재수없게 급한 마음에 1번 해서 1번 틀렸는데? 그리고 1번 찍고 넘어가신 분들은 뭐예요? 억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의제기 안 받았으니까 소송 거세요. 그래서 소송 걸어서 다시 추가 합격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답은 1번하고 3번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에다 써놨는데 공단에서 발표된 정답은 얼마? 3번이었고 실제로 틀린 건 누구도? 1번도 틀렸습니다. 4번 순환변동뿐만 아니라 계절변동, 무작위적 변동 같은 것들도 나타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5번 아까 1번에서 5번하고 똑같은 거죠. 뭐 상향 국면 경기가 좋을 때니까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의해서 뭐 역할한다? 하한선. 답은 1, 3번 두 개로 가십니다. 4번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요. 1번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자원 배분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의 5가지 기능은 외우시면 좋겠고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그럼 얘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탄력성이잖아요. 그럼 이건 공급의 탄력성 문제예요.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은 신축이 불가능한 단계는 어떻다고 그랬고 비탄력적. 그러니까 가파르고 그 다음에 장기가 되면 탄력적이니까 완만하죠.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목이 뭐라고 달았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달아놨어요. 그러면 1번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맞죠? 근데 2번은 시장의 기능이요. 3번은 탄력성이고 그럼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산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가.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론까지, 정책론까지는 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수요 공급 이론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풀어요. 그러니까 시장론, 정책론까지는 뭐가 계속 섞여 있을 거다, 문제. 수요 공급 이론이 섞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문제 있으니까 풀기 급급한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그래서 4번, 완전히 산꼭대기로 갔죠, 이거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거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맨날 외우라고 했던 수요 공급 이론에서 대체재 보완제 문제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 묻고 있는 건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이 아파트가 오피스텔에 뭐로 볼 수 있다? 대체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재.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외운 거 안 외운 거? 뭘 외웠는지 알아야지 알지. 외운 거에 외운 거.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오르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오피스텔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 배웠어요. 그럼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하면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럼 요거 싹 빼버리고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의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특성이랑 뭔 상관이요? 그 답은 4번입니다. 5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 하나는 경제주체의 지배지불 능력, 이 경제주체의 지배지불 능력을 소득이라고 봐도 되겠죠. 소득.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냐에 따라서 좋은 집에, 새 집에 들어가 살 거냐 아니면 오래된 집에 살 거냐를 결정했었죠. 이게 자원배분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들렸어요? 4번. 그러면 1번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고 2번, 5번은 시장의 기능이고 3, 4번은 수요 공급 이론이고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5번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주택의 여가 과정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주택의 질적 변화와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어떻게 되면서 변화되면서 생기는 현상. 개념이니까 됐고 2번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한 소득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40년, 50년 된 100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소득이 적으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는 적절한 주택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주택의 상향효과는 낙후된 주거지역, 즉 이건 오래된 데잖아요. 저가주택 지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개발. 그래서 소득 상위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납니다. 3번도 맞았고 4번 주택의 하향효과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됐을 때 나타난다. 아까 하향효과 되는 과정 설명할 때 시작점은 어디부터 했어요? 무슨 이유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시작했죠. 뭐가 시작되는 과정이? 하향효과 되는 과정 설명할 때 하향효과 되는 과정은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시작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이유가 뭐예요? 소득의 증가.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서 증가해서 뭐가 시작된다? 하향효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렸다고 했는데 공단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푸는 분들이 있어서 이 소득이 증가한 주체가 누군지는 설명 안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이 증가한 주체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푸신 거예요?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고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서 하향효과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건 틀린 표현으로 봐야죠. 근데 만약에 이 소득 증가가 나타난 주체가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소득층. 그럼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저가주택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럼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그럼 주택의 하향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얘는 뭐로 봐야 돼? 맞는 거로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 소득 증가의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 없다라고 처리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요대로면 뭐예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 근데 그냥 우리는 문제 읽을 때 당연히 누구의 소득이 늘었구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증가할 때 나타난다. 근데 만약에 이 소득 증가의 주체를 누구로 본다면 고소득층으로 본다면 고소득층이 저가주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하향효과가 시작될 수도 있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없음 처리됐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고쳐서 안 내드리고 이대로 드리는 이유가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서 그래요. 답은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이때 소득 증가의 주체를 누구로 보셔야 되고 저소득층. 그 다음 5번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이런 여가 현상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습니다. 왜? 고소득층은 뭘 공급받았어요? 신축된 새 집을 공급받았으니까 주택의 질을 개선했고 저소득층은 자기가 살던 집보다 좀 덜 오래된 집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죠. 답은 그래서 요거를 소득 증가의 주체를 저소득층으로 본다면 4번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득 증가의 주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처리됐고 정답 없음 처리됐고 6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이건 시장의 국지성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정보를 공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정보를 공개를 안 하니까 내가 그 가격이 얼마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격 왜곡이 생길 수 있고.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가격이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아지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정보가 공개적으로 거래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보의 은밀성이 나타나는 건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가 없죠. 그럼 지금 설명한 거래 은밀성으로 인해 가격이 가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돼서 왜곡이 되는 건 어디 얘기예요? 할당 비효율적 시장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물어보는 1, 2번 문제 플러스 효율적 시장 이론까지 묶어서 낸 문제죠. 4번.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 진출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게 됐겠죠. 사고 파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함부로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 불안전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5번.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틀린 건 3번만. 7번은 아까 풀어보셨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시라고 넣어놓은 문제고. 8번 배보의 공허입주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답? 아니요. 왜?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뭘 찾고 있어 지금?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곳을 찾고 있어요. 그럼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곳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왜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곳을 찾는 거예요? 돈 벌라고. 비용을 줄여야지 내 이익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윤이 많아질 걸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사람이지. 돈 손해나도 되는데 남을 좀 도와야겠다. 그럼 그 사람을 경제적이라고 안 하죠. 그냥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회 봉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경제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줄여서. 그럼 이 사람은 뭐로 볼 수 있어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2번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보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뭐라 그래요? 최소 비용 이론. 그럼 2번도 맞는 표현이고. 3번 이때 기업의 비용 인자로 본 건 뭐예요? 수송비, 인건비는 노동비로 볼 수 있고 집적이익. 그럼 3번도 맞았죠? 그럼 4번 최적 입지점을 찾는 방법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순차적으로 고려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순으로 따져본 건 맞았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전부 다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수송비와 노동비는 비용이니까 어딜 찾아야 돼? 최소 지점을 찾아야죠. 근데 얘는 이익 아니에요. 그럼 이익까지 최소가 돼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돼야 돼? 최대. 그럼 얘가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고려를 하되 수송비와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지점? 최소.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5번 등비용선은 아까 뭐랬어요? 입지삼각형 그려드리면서 수송비가 제일 조금 드는 지점으로부터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수송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한 거? 연결한 선. 그래서 읽어봐요.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어떻게 할 때 입지를 바꿀 때 뭐가 늘어나는 부분? 수송비가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동일한 점들을 연결한 선을 뭐란다? 등비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학개론 강의하시는 분들이 5번 찍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발표한 정답은 4번인데 5번을 답으로 치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등비용선의 개념이 그동안에 나와 있던 책, 교과서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었냐면 지금 설명한 거 똑같아요. 최소 수송비 지점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시험에서는 추가적인 수송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가적인 수송비. 근데 그동안에 있던 책에는 총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내려간 분이 가만히 보니까 책에 총 수송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어 있는데 총이 아니라 보니까 추가죠. 그래서 등비용선을 가로치고 영어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외국 책에 나와 있는 이 정의를 번역해 보면 총은 영어로 토탈이잖아요. 토탈.
근데 토탈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은 뭐예요? 에디셔널이에요. 에디셔널. 그러니까 영어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해져. 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어 원문이 에디션으로 돼 있어. 근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해서 뭐로 해놓은 거예요? 총. 그래서 책이 잘못됐으니까 책 잘못된 거 고치라는 뜻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책만 보고 강의하던 분은 당연히 원래는 책이 뭐라고 돼 있는데 총이라고 돼 있는데 추가적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틀렸다고 찍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출제자들 이렇게까지 시험 냅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신경 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책이 잘못되어 있으면 책을 그래서 제가 고쳐드리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출제자들이 이런 지적질까지 하고 있어요. 그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이 잘못된 건 고쳐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답은 그래서 몇 번이더라? 4번. 그래서 또 외국 책 그래서 그 다운받아 갖고 또 찾아봤잖아요. 등 비용선 뭐라고 영어로 돼 있는가. 그 짧은 영어를 가지고. 그래서 막 읽어보다 보니까 정말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토탈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에디셔널 그래서 추가적인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 책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 왔어요. 정답을 4번으로 발표를 했더니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고 5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하 외국책 찾아봤더니 5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찍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번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서 분리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요. 1번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있어야 유리한 점포는 뭐예요? 집재성이죠. 재성. 집신문 뭐예요? 도심에 있어야 되는 점포. 2번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은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만큼 비싸다는 뜻입니다. 비싸다. 그럼 비싼 브랜드 상품 파는 거 뭐예요? 전문품점이에요. 전문품점. 그럼 구별하기 위해서 5번 가보세요. 5번.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 뭐예요? 비교.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쇼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얘는 선매품점. 한 문제에서 똑같은 거 두 개 물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품점과 선매품점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키워드 잘 보세요. 선매품점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비교. 여러 상점을 비교. 전문품점은 비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비교 뭐하러 해?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백 브랜드 정해져 있잖아. 돈 제일 많은 분이 뭐 들고 다녀요? 구찌인가? 그거 들고 다니는 거 같고 조금 돈이 없으면 뭐 토니 뭐 이런 거 있던데 사줘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매품은 비교라는 단어를 중시하시고 전문품은 뭐 하라는 거? 비싸다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 이게 외곽에 있는 중심지를 했잖아요. 이런 데 모여있어야 유리한 점포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였고. 4번 분산 입지에 유리한 점포는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다 나와 있네. 산재성. 그 답은 4번입니다. 10번은 아직 안 배우셨는데 답은 낼 수 있어요.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 기억번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협력. 이게 뭐예요? 소매인력이잖아요. 그럼 그 소매인력의 크기는 인구수에 비례하고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말한 사람? 레일리죠. 레일리. 그럼 이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설명한 거예요. 그럼 기억에 소매인력 법칙 들어가는 건 4번 아니면 5번밖에 없죠. 근데 니은, 디귿, 리을은 아직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리을을 보니까 도시 공간구조론에 대한 문제인데 도시 공간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 그럼 중심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다핵심. 그래서 리을번은 다핵심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 도시 내부 구조로는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문제 따로 시험 안 보고요. 그냥 수업 4교시까지 하고 문제는 아침에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수업 진도 나가는 거 맞춰서 풀어보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